네, 안녕하십니까. 북라이브 40회 콘서트, 오늘 책향에서 만나는 북라이브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이 활용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책을 쓴 초대 작가를 모시고 오늘 콘서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등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골드러시라는 책을 쓰신 민문호 작가님과 메타버스가 가져다줄 위기와 기회, 그리고 가상 세계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이 시점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골드러시의 저자 민문호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골드러시 관련된 거 책을 쓰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지 보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XR 융합 전문기업 오선피아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경영교수로서 메타버스 커리큘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활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 골드러시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실 건데요. 뭐 책 소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먼저 해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접하고 책도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한 달에 한 1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실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냥 강의만 하는 교수님이다 그러면 실전을 좀 이렇게 실사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또 실전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실전들을 세세히 제가 책에다가 한번 소개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론과 좀 실제를 한 번에 좀 이해를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 소개 짧게 아주 길게 잘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 매미국의 그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에서 메타버스가 VR, AR,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뭐 수십 년, 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한 용어가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원래 있던 거 약간 이렇게 포장만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거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포장이 어느 정도 된 건 사실입니다. 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거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품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방향성은 메타버스 쪽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품보다는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제 책에도 누가 마지막 그 메타버스에 탑승할 것인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도 탑승을 안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메타버스가 대중화가 됐을 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탑승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지금 과정이고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어느 정도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도 하고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막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장년이나 노년층 계통에서는 왜 메타버스가 잘 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전 연령층이 좀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사실은 지금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의 전유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국립중앙도서관 특강을 한번 해봤는데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중장년층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저는 느낌으로 알았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년층이다 그러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거다. 이거는 MZ 세대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플도 한번 깔아 보시고 한번 손이 좀 느리더라도 한번 내가 직접 해봐야 되고요. MZ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이제까지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은 지금 MZ세대의 전유물이지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을 다 가다듬어서 그걸 어떻게 메타버스에 적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메타버스가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이벤트성 흥행에 이렇게 좀 아까 이제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갖고 그런 것부터 이제 접해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대중화가 어디까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이게 대중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바일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가지고 나온 게 2007년도 뭐 이때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쓴 거는 2010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뭔가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똑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원년인데
2, 3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데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제공자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성, 편의성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일반 유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한 2, 3년 정도?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광고 모델로 나왔던 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MZ 세대들이 선호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뉴스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 대표님께서 이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초기에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96년도에 이제 다대교포라는 일본의 사이버 가수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97년도 우리나라 사이버 가수 아담이 거의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초기 시장을 점령을 했었죠. 그랬다가 살짝 지금은 이제 미국의 릴 미켈라라든지 AI 휴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로지가 사이더스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난라이프의 모델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상의 공간에는 가상의 모델이 어울립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 타겟에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의 인간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도 가상의 인간을 같이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보자는 제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뭐 사실 나이를 먹습니까? 가상의 모델이 뭐 사고를 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인플루언서가 계속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현실을 반영한 메타버스, 그 문제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작자들이 내 컨텐츠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하고 수익을 쉐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 시비가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민간기관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광부에서는, 저도 이제 문광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공 저작물이라는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유저들이 공공 저작물에 가면 쓸 수 있는 창작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저작권 시비가 안 걸리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또 마인드도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심하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창작자들의 권리가 좀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산업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돼 가고 있고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를 또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네.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지 네. 그에 대한 뭐 해결책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상임이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격체를 이제 아바타를 인격체로 인정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타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 환경에서는 사람만 이게 인격체인데, 가상의 공간에서는 사실 아바타도 인격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딱 아바타한테 뭐 예를 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폭력성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고인들을 살려서 다시 복원을 해서 그들과의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 고인들을 살려서 하는 부분들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허락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뭐 중독이나 이제 과몰입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물론 저희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서 유저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가령 유저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중독되고 과몰입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이제 윤리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가상 재산, 가상 자산이. 가상 자산 이런 데서도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네. 내 손에 지금 없지만 어쨌든 손에 잡히는 그런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암호화폐라고 하죠. 네. 네. 그 암호화폐가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뢰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게 이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 이제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문제는 뭐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상의 자산을 사용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제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상자산이 앞으로는 폭넓게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럴 만한 이유는 글로벌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여기에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커머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각국의 뭐 우리나라 원화,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엔화 전부 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일된 가상자산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한 거고요. 이제 단 가상자산이 이제 코인하고도 이제 투자랑이 연결되지만 너무 이렇게 거품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뭐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실제 가상화폐가 그냥 거품이 아닌 실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가상화폐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만 살아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상 경제를 이끄는 뭐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 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활성화가 된 이유도 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지금 사실 핫 이슈입니다. 뭐냐면 플레이 투 언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페이 투 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금을 질른다, 현질. 그런 게 이제 게임의 하나의 트렌드였다 그러면 내가 게임을 하면서 경제를 형성하는 이런 게 플레이 투 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여기서도 쓰이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게임에서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데서 이제 미르 4를 런칭을 했는데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서만 지금 런칭을 못하고 한 170개국에서 런칭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규제가 있어서 런칭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지금 NFT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노인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게 좀 생기려면 메타버스가 의료 산업으로 굉장히 더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가 주는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책에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 의료 서비스로 좀 더 확산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하고 네. 좀 외진 곳에 이제 네. 그 의료 산업이 좀 보급이 좀 덜 된 곳에 네. 인프라가 부족한 네.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의료 산업의 서비스를 네.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요. 긴데 저희가 또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의료 쪽은 메타버스가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의사라든지 환자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불편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3분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을 늘 가야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젊은 층이 부모님을 모시고 몇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한 그 사회적인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의사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 내가 내 몸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웨어러블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분석 데이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실제 봐도 좋고요. 그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 데이터가 자동으로 환자한테 서비스 돼주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환자도 한 5번 갈 거를 한두 번만 가면 되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일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간벽지 같은 곳은 더더욱 의사 선생님을 왕래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또 환경이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메타버스로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때 사용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령층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안 해보면 넘사벽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끝까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 비대면 수업이 처음에 할 때 되게 낯설고 뭐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 갖고 오히려 비대면 수업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 비대면 수업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수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일반 비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보다 메타버스 수업이 갖고 있는 뭐 장점?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 수업의 이제 장점은 뭐 여러분들 이제 줌으로 수업 다 해보셨잖아요. 뭐 어떠시던가요? 뭔가 시간을 짧게 할 때는 괜찮은데 뭐 2시간 막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정말 서로 힘듭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지루하고 그래서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입체적인 그런 가상의 교육 데이터를 띄워서 내가 이것들을 만져볼 수 있고 서로 현실에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력가 생기고 몰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데이터가 저장된다라는 거. 물론 데이터 그런 부분은 좀 뭐 완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좀 있겠다. 예, 장점만 좀 따서 좀 진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장점만 좀 따서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은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업의 구조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직방 뭐 이런 그 기업 뭐 IT 기업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가상 오피스를 네. 구성을 하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바뀌는 기업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가 이제 등장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뭐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메타버스 시대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복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기업에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펑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차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들이 이제 얘기가 이겁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윗분들이 근데 실무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대면이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어느 정도는 비대면에서 효율성 있게 물론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총무부나 인사부 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걸 또 신경 쓰겠지만 이게 저는 공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미래에는 좀 밝겠지만 좀 같이 공존해서 근무를 하는 게 좀 더 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북라이브 제40회 콘서트는 영포문고 종각 종로 본점 책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작가는 메타버스 골드러시의 작가 민문호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작가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오늘 작가님이 특별히 미니 특강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탑승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미니 특강을 잠시 듣고 저도 이쪽에 객석에 가서 강연을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준비해 오신 만큼 가상관광 메타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특강을 듣고 다시 북콘서트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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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뭐 미니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가상관광 융합 비즈니스인데요. 가상관광 메타버스 라이브 중심의 메타 라이브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상 관광 분야에 굉장한 타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아웃바운드도 안 되고 인바운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자. 이런 부분에서 가상 관광이라는 타겟을 잡아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두 가지 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존이고요. 관광존은
과거로의 관광, 현재 관광, 미래로의 관광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은 뭐 지금 현재 관광하고 계신 것들을 가상에서 관광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로의 관광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20대 때 재밌었던 문화적인 환경에서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래로의 관광은 우리가 현실에서 못 가는 곳, 예, 우주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명왕성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금성 이런 곳은 전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탐험하고 거기에 또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을 해서 뭔가 재미적인 요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관광존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명상존은 지금 이제 동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또 정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관광지의 그런 뭐 숲속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 소리와 청각과 이제 시각이 메인인데 거기다 이제 슈트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 촉각까지 같이 결합이 돼서 뭔가 내가 그 장소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기업들은 내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제 명인이라든지 명소라든지 특산물들을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유저들한테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로 원활하게 이제 여행을 못하는 것들이 좀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고 즐거움을 제공하자. 예, 이런 게 이제 유저들한테 주는 가치고요. 나머지는 지금 문화관광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 쪽에서 가이드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AI 아바타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패키지화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상생을 하자라고 제가 그런 이제 가치를 주고 싶고요. 나머지 문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기존에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라든지 무명 아티스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홍보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해외 외국인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 이걸 만들어서 그들이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보자. 그렇게 세 가지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나 행사 위주로 메타버스가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제 업무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꼭 와야 되고요. 그 시점으로 못 가면은 메타버스가 그냥 거품으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합심해서 이 메타버스를 저는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IT와 문화 콘텐츠 이쪽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의 먹거리들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 기존의 메타버스와 기존의 온라인과 어떤 온라인 게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장표인데요. 뭐 높은 자유도를 준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러스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 우측에 제일 밑에 보시면 메타 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빅4가 있고요. 밑에 이제 빅4를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강자들이 지금 밑에 포진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인데 가상건강과 힐링 명상을 주축으로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인들을 저 공간 안에 연결을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입니다. 자, 가상관광 메타버스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가려다 보면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또 두 번째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미리 한번 그 공간을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내 아바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기 괜찮네 그러면 예약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상감각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러려다 보니까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XR 망원경 보라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 세계에 지금 현재 500원 넣고 보는 망원경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경하고도 좀 안 맞습니다. 왜 눈을 거기다 마주쳐야 되는데 지금 환경에서 눈을 마주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런 스마트한 망원경이 필요하고요. 저 망원경에서 수집되는 라이브 데이터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가상의 공간하고 이렇게 꾸미게 되면 바닷가에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펼칠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거기서 카페 원료도 커피 원료도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커머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형 지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그 어느 공간에 관광지를 갔는데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맑을 때 버전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지금 겨울인데 봄 전망을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데이터만 돌아가면 봄 전망을 끌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바일 환경에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파주 도라전망대에 깔려 있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망원경이 됐습니다. 자, 라이브 메타버스, 메타 라이브 안에는 저런 이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간 여행지 영상, 그 다음에 가상화폐 환전, 그다음에 마이룸을 꾸며서 내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뭐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내가 저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 이걸 꾸밀 수 있게 해주는 게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라이브 데이터를 수집을 끊임없이 해서 그걸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고 가상의 공간과 결합을 해서 내가 현실에서 아트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트샵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저들한테 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유저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커머스를 이루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뭐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또 대박이 났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런 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가 돼서 우리나라를 원활하게 오더라도 저걸 가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세트를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셨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자체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지자체에서 오프라인 세트장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런 걸 안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공간을 발빠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서 해외 유저들이 우리 K 콘텐츠를 둘러보고 거기 여러 가지 커머스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기동성 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상자산을 이제 판매를 하는 영역인데요. 저희 형제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메탈엑스라고 가상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상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저희 메타라이브에서는 그걸 건축물을 만들어서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건물주가 되고 거기에 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구축되는 공간이 메탈엑스, 메타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관광지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클럽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또 델타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그래서 저런
실내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저런 식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클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숙박지들을 또 홍보해주고, 거기서 또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관광을 원활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또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아바타를 사람으로 이게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 나라 간의 또 합의가 또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촉각이 굉장히 몰입감을 주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까지는 시각과 청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타버스 기술들이 촉각을 좀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네. 자, 회사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면, 저희는 가상관광과 라이브 기술,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기술이 메인이 되겠지만, 거기에서는 수많은 창작 콘텐츠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메타라이브가 저희의 목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의 이제 임원진들인데요. 경영과 그다음에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진 그런 경영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상 미니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여기서 딱 끝내려고 했다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네. 지금 현재 그 관광 힐링 투어 플랫폼 메타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라이브. 저희가 하고 있는 메타라이브, 이거를 메타라이브로 좀 업그레이드 된 거로 이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메타라이브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에 갖고 있는 이제 강점이라든지 이게 좀 네. 궁금해졌습니다. 메타라이브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려다 보면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이게 잘 자유롭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현실의 공간을 그럼 뭘로 가져다 줄 거냐, 유저들한테. 그럼 현실의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바이스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관광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과 결합해서 내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라이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앞으로는 메타라이브가 가상의 공간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가상과 라이브가 융합된 플랫폼은 앞으로 뭐 어디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유저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너무 가상처럼만 활동을 하면 이게 피로감도 쌓이거든요.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그러려면 현실의 데이터를 같이 합성을 해서 여기서 즐기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줘야 돼서 저희가 메타라이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또 왜 메타라이브 외에도 디지털 헤리티지 작업을 네. 좀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그건 뭐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디지털 헤리티지는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최고의 디지털 문화 보건가가 있습니다. 이제 박진호 박사님이 우리나라 자타공인 최고의 디지털 문화 보건가인데요.
저희랑 이제 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실크로드를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가면서 탐험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어서 재미있는 문화복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공간들을 제 메타버스에서 한번 내가 체험하면서 그런 역사들도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을 주면 여러 가지 뭐 재밌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현실에서 없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신라 문화 같은 경우 황령사 구층석탑 경주에 있는 거기에 가보면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못 보는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데이터를 복원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없는 이런 역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들을 실제 내가 그 공간에 가서 탐험해보고 거기에 예전에 살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그 공간을 또 설명도 해주면 얼마나 이 내용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문화보건과랑 협업해서 그런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을 한번 메타버스에 한번 적용을 해서 사업화를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소개보다 사업 얘기를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사업가다 해주시는 것 보니까.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 질문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요즘에 MZ 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층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층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메타버스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갑자기 확 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갑자기 떠서 이게 아까도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방향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인재들이 준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인재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융합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거기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위너일까요? 크리에이터들이죠. 근데 크리에이터들인데 단순하게 크리에이터들이 아닌 이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XR 기술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좀 하고 나름대로 요즘은 책도 많고 유튜브 가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기반을 이해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이 최강의 인력입니다. 왜? 개발자는 완전히 넘사벽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할 일이고요. 나머지는 응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응용 기술은 기존에 오픈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다.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융합형 크리에이터. 이게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시간이 얼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끝으로 뭐 책 소개가 됐든 대표님이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마지막 뭐 멘트 한마디만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제가 메타버스 골드러시라는 그 책을 썼지만 앞으로의 세상이 이제 향후 20년 동안은 공상과학 같은 그런 내용을 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사이팅한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럼 과연 메타버스를 알면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배우고 그냥 여기에 탑승을 안 할 것이냐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는 그런 초창기입니다. 올해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메타버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기회가 반드시 저는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우리가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는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에서 진행된 책향 북라이브 콘서트 제40회 주인공 메타버스 골드러시의 저자 민문호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지 기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북라이브 제40회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